푸틴은 돈바스를 장악하기 위해 루안스크 축선에 11만 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했다. 전차는 1000대 이상, 포병체계는 수백 문, 장갑차는 수천 대에 달했다. 이 거대한 군대의 목표는 루안스크에서 서쪽으로 진격해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쪽에서 요새 지대를 감싸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막대한 병력을 전장에 유지하려면 먼저 먹여 살려야 했다. 연료, 탄약, 식량, 예비부품, 증원 병력,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통로를 통해 들어왔다. 로스토프와 쿠르스크에서 루안스크로 이어지는 철도망이었다. 보급 선택지가 하나뿐인 군대는 완전히 예측 가능해진다. 약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약점, 즉 철도를 체계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5월 23일 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와 무인 시스템군은 이 노선의 핵심 보급 거점 5곳을 동시에 타격했다. 연료 열차, 탄약고, 드론 수리기지, 통신 인프라, 병력 집결지가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타격은 점령지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하루 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안의 열차까지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 규모의 동시 타격은 작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서로 다른 5표적에 같은 시간 도달하려면 드론을 각기 다른 기지에서 발진시키고 비행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목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2표적은 8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둘 다 같은 순간에 도달해야 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각각의 악기는 서로 다른 순간에 들어오지만 마지막에는 같은 음에서 만난다. 이 조율은 2016년 초에 구축된 딥스트라이크 지휘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실시간 정보 표적 승인 타격 실행이 한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표적의 위치를 알아내야 했다. 러시아도 이 노선을 보호하려 했다. 쿠르스크, 벨고로드, 로스토프에서 출발한 철도 노선은 루안스크에서 합류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마리우폴, 베르디안스크, 크림반도까지 뻗어간다. 몸의 심장에서 전선으로 이어지는 대동맥 같은 단일 노선이었다. 러시아는 핵심 거점에 판치르, S1과 토르, M2 방공체계를 배치했다. 보급창 위에는 위장망을 덮었다. 연료열차는 낮에 이동시키고 밤에 하역했다. 교차로에는 크라스와 사와 폴레이, 20일 전자전 체계를 배치해 GPS 신호를 방해했다. 보급 지점도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같은 창고가 3일에서 5일마다 위치를 바꾸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위치를 바꿀 때마다 점령지에서 세포 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저항 네트워크 아테시가 새 위치를 포착해 SBU에 전달했다. 위장망은 보급창을 위성으로부터 숨길 수 있다. 그러나 매일 그 창고 옆을 지나가는 아테시 요원에게서는 숨길 수 없다. SBU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정보 장교들이 현장 정보와 위성 영상, 신호 정보를 결합하자 러시아의 보호 노력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판치르가 배치된 곳은 좌표가 드러났다. 전자전 장비가 설치된 곳은 주파수가 기록되었다. 표적은 식별되었고 좌표는 준비되었다. 이제 타격 플랫폼의 차례였다. 파이어포인트, 이 105kg 탄두를 장착하고 한 번의 명중만으로 연료 저장소를 불태울 수 있는 위력. 사거리는 200km. GPS에 의존하지 않고 신호를 거의 내지 않는 자율항법으로 비행한다. 크라스와와 폴레 21의 방해를 견디며 수동 탐지 체계에도 잘 포착되지 않는다. 드론은 나무 꼭대기 높이의 저고도로 비행해 판치르와 토르의 레이더 탐지 한계 아래 머문다.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과 복합 소재 동체는 레이더 신호를 더 줄인다. 야간 및 열화상 시야는 결정적이다. 러시아는 보급창을 완전 소등 상태로 유지하지만 연료 저장소의 열 신호는 밤에 훨씬 더 잘 보인다. 그리고 표적 5곳이 동시에 공격받으면 지점 방어 체계는 전력을 쪼갤 수밖에 없다. 골키퍼 1명이 동시에 페널티킥 5개를 막을 수는 없다. 공개된 작전 영상에서는 드론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표적을 포착한 뒤 빠른 순서로 타격을 수행하는 장면이 보인다. 우크린포럼에 따르면 루안스크의 연료 저장소, 카디우카의 탄약고,
빌로쿠라키네의 드론 수리 기지가 몇 분 간격으로 타격을 받았다. 5손가락으로 5지점을 동시에 누르면 모든 지점이 동시에 아프다. SBU는 러시아 측 사상자가 80명을 넘었다고 보고했다. 화재의 규모는 상업위성이 루안스크 상공에서 여러 여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하루 뒤 타격은 러시아 영토로 넘어갔다. 쿠르스크 주의 르고프 지역에서 드론 2대가 프로판 탱크를 실은 화물 열차를 타격했다. 르고프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다. 쿠르스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철도의 핵심 환승 지점이며 전선에서 60, 70km 떨어진 러시아가 안전한 후방으로 계획했던 기피의 위치에 있다. 루안스크로 향하는 연료와 탄약의 상당 부분이 이 교차점을 통과했다. 프로판 탱크가 피격되자 가스 폭발로 도시 위에 거대한 불기둥이 솟았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폭발음은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고 민간인 76명이 대피해야 했다. 주지사 알렉산드르 힌슈테인은 결국 사건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크렘린은 보통 국내 영토에서 벌어진 타격을 축소하거나 무시한다. 그런데 주지사가 직접 성명을 내야 했다는 것은 피해 규모가 숨기기에는 너무 컸다는 뜻이다. 르고프 타격은 5월 23일의 공격과는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루안스크의 표적은 점령지 안에 있었다. 예상 가능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르고프는 러시아 연방 영토 아니다. 이 타격은 보급망 전체에 이렇게 말한다. 너희 후방은 안전하지 않다. 이제 철도 계획 담당자들은 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환승 지점까지 위험 계산에 넣어야 한다. 보급 노선은 길어지고 이동 시간은 늘어나며 비용은 상승한다. 그리고 새 노선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표적 목록도 생긴다. 르고프가 처음도 아니었다. 3월에는 마자르 소령의 부대가 같은 지역에서 연료 열차를 타격했다. 루안스크 방면의 연료 보급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달 아테시는 이 노선의 중계 캐비닛을 파괴했다. 장비는 완전히 불탔다. 신속한 복구는 불가능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분석은 눈에 띄는 그림을 보여준다. 2026년 첫 5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러시아 연료 열차 수는 2025년 전체 합계를 이미 넘어섰다. 이것은 한 방울씩 새는 수준이 아니다. 수도꼭지가 열렸고 흐름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 타격들의 숫자는 인상적이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이런 타격이 11만 명 규모의 군대가 매일 기능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이다. 11만 명의 병력은 하루 약 3천 톤의 보급품을 소비한다. 철도 화차로 평균 80, 100량에 해당한다. 하나의 제대 열차와 여러 연료 저장소가 하룻밤 사이 파괴되면 이 흐름의 30, 40%가 몇 시간 안에 멈춘다. 러시아 지휘부는 7일에서 10일짜리 병목에 들어가고 완충 재고는 새 타격이 있을 때마다 줄어든다. 첫 타격 때는 예비가 10일치다. 세 번째 타격 때는 3일치다. 5번째 타격 때는 0이다. 이 병목이 전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병과도 피해가지 못한다. T-72 전차는 시간당 260리터의 연료를 태운다. 연료가 끊기면 제자리에서 묶인다. 드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고 보병에게 포위되어도 기동할 수 없다. 1000대가 넘는 전차는 움직이지 못하는 금속관이 된다. 포병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그라드다이언 장로켓의 생존 전술은 쏘고 즉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료가 떨어지면 수백 문의 포병 장비는 방금 발사한 위치에 그대로 묶인다. 참호 안의 보병은 탄약과 식량을 기다리지만 보급 트럭은 움직일 수 없다. 부상자 후송도 멈춘다. 장갑 의무 차량에는 연료가 없다. 내가 다치면 아무도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병사의 전투 의지를 근본부터 흔든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효과는 지휘 수준에서 나타난다. 게라시모프의 계획은 분명했다. 11만 명의 병력으로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방어선을 돌파한다. 북쪽에서 요새 지대를 포위한다. 가을까지 푸틴에게 돈바스라는 약속을 바친다. 계획은 여전히 종이 위에 존재한다. 부대는 배치되었고 명령은 내려졌다. 그러나 종이 위의 계획은 지상 현실과 맞지 않는 11만 명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 잘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군들은 공격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부대에는 연료가 없고 탄약이 없고 병사들은 굶주린다. 명령은 내려오지만 실행할 수 없다. 지도 위의 화살표는 앞으로 향하지만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무력감이 지휘부에 만들어내는 긴장은 리바르와 다른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의 문장 사이에서 익힌다. 리바르가 지도부의 거짓말을 말할 때 바로 이것을 뜻한다. 크렘린에는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되지만 현장 부대는 위치조차 바꿀 수 없다. 장군이 공격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실행하려면 최소한 48시간 분량의 연료 재고, 72시간 분량의 탄약 예비, 그리고 작동 중인 후송 체계가 필요하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격은 종이 위에만 남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철도 작전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더 큰 전략적 그림도 무겁다. 우크라이나의 압박은 러시아의 공세 능력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방어 능력까지 깎아내리고 있다. 보급에서 끊긴 부대는 위치를 바꿀 수 없고 증원도 받을 수 없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계획하는 지점에서 방어선은 얇고 취약한 상태로 남는다. 11만 명의 병력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그러나 먹일 수 없다면 그 숫자는 이점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먹일 수 없는 군대는 싸울 수 없다. 싸울 수 없는 군대는 후퇴해야 한다. 그리고 후퇴할 연료조차 없는 군대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깎여나간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첫 번째 선택지는 도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11만 명의 하루 필요량을 트럭으로 운반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차량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열린 도로 위의 트럭은 모두 잠재적 표적이다. 루안스크 작전에서 타격받은 야전 보급창들은 이미 이 대안의 일부였다. 러시아가 철도에서 도로로 옮겨가려 하자 새로운 보급창을 세웠고 우크라이나는 그곳도 타격했다.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표적을 만든다는 뜻이 된다. 두 번째 선택지는 노선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쿠피안스크 교차점은 우크라이나 손에 있다. 남부 노선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새 노선은 모두 탐지 위험을 안고 있다. 러시아의 28,500명 규모 철도 부대는 몇 시간 안에 선로를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드론은 이제 복구 인력까지 겨냥하고 있다. 열 센서는 밤에 작업하는 인력을 포착하고 복구가 끝나기 전에 타격이 도착한다. 속도를 높이면 품질이 떨어진다. 서둘러 끝낸 복구는 더 빨리 다시 손상된다. 결과는 시시포스의 순환이다. 러시아가 고치면 우크라이나가 때린다. 주기가 반복될수록 간격은 짧아진다. 그 간격이 짧아지는 이유는 생산 불균형 때문이다. 파이어 포인트만 해도 하루 200대의 드론을 생산하며 우크라이나 전체 장거리 타격의 약 60%를 담당한다. 대당 비용은 5만 5천 달러다. 러시아가 수입하는 샤헤드는 15만 달러로 3배 더 비싸고 더 느리며 외부 공급에 의존한다. 게다가 파이어 포인트는 50곳이 넘는 분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 공장 하나를 타격해도 생산은 계속된다. 세 번째 선택지는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다. 더 많은 방공, 더 많은 전자전. 그러나 이것은 다른 곳에서 자원을 빼내야 한다는 뜻이다.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 체계를 전선에서 빼내면 최전선 부대는 공중 위협에 더 취약해진다. 러시아는 다묘 딜레마에 빠진다. 한쪽을 덮으면 다른 한쪽이 드러난다. 네 번째 가능성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인프라를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이어 포인트의 50곳 이상 공장은 분산되어 있다. 아테시는 세포 구조로 활동한다. 딥 스트라이크 지휘센터의 위치는 기밀이다. 러시아가 반격하고 싶어도 무엇을 때려야 할지 모른다. 이 정보 비대칭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러시아의 현재 선택지는 어느 것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모두 문제를 다른 형태로 바꿀 뿐이다. 완전한 막다른 길은 아니지만 출구가 점점 좁아지는 복도다. 이 작전은 한 방향짜리가 아니다. 러시아의 보급 척추는 네 지점에서 동시에 잘리고 있다. 첫 번째 가위는 북쪽에서 왔다. 쿠피안스크가 무너지면서 북부 철도 교차점은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갔다.
러시아의 플랜 B였던 대체 보급 노선은 닫혔다. 루안스크로 가는 본선은 더 좁아졌다. 예비 노선은 남지 않았다. 두 번째, 가위는 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리만 방면 공세는 붕괴했다. 진격은 멈췄지만 자원 소모는 멈추지 않았다. 러시아는 매일 리만 방향에서 병력과 탄약을 소모하고 있지만 얻는 영토는 없다. 소비는 계속되고 돌아오는 것은 없다. 이것이 보급 압박을 계속 누적시킨다. 세 번째 가위는 하늘에서 움직인다. SBU와 무인 시스템군은 전선에서 150km 뒤에 있는 연료 저장소, 탄약 재고, 드론 수리 기지를 체계적으로 태우고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3월 장거리 타격 횟수는 354에 도달해 이전 기간의 거의 2배가 되었다. 타격 범위는 전쟁 초기보다 2.5배 늘어났다. 이제 1,700km 떨어진 페름까지도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네 번째 가위는 지하에서 움직인다. 아테시 저항 네트워크는 점령지의 철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중계 캐비닛, 신호박스, 철도 분기기, 광섬유 케이블, 이런 사보타주 작전의 효과는 드론 타격과 다르다. 드론이 레일을 끊으면 철도 부대는 몇 시간 안에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신호박스나 중계 캐비닛을 교체하는 데는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린다. 예비 부품 생산이 제한되어 있고 각 부품은 전문적인 보정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테시의 가장 큰 장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포 조직으로 분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러시아 방첩기관이 탐지하기 극도로 어렵다. 러시아는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선로의 모든 지점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드론은 위에서 때린다. 아테시는 아래에서 찢어낸다. 이 네 개의 가위가 자르는 노선은 루한스크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보급망에도 영향을 준다. 같은 철도망의 남부 지선은 마리우폴, 베르디안스크, 멜리토폴을 거쳐 크림반도로 이어진다. 북부 교차점이 타격을 받으면 남쪽으로 향하는 보급도 줄어든다. 크림반도에서 쿠폰으로 휘발유를 배급하고 세바스토폴에 연료 대기줄이 생기는 것은 이 압박의 간접적이지만 분명한 결과다. 우크라이나는 북쪽과 남쪽 양쪽에서 러시아의 보급 척추를 조르고 있다. 한 노선을 자르면 국지적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여러 노선을 동시에 자르면 효과는 증폭된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점령지를 봉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 압박 아래에서 보급이 끊긴 주둔구는 증원을 받을 수 없다. 탄약 재고는 줄어든다. 사기는 떨어진다. 이것은 고전적인 포위 논리의 21세기 버전이다. 도시를 둘러싸는 대신 보급선을 조르는 것이다. 시르스키의 5월 중순 발언은 이를 확인해 준다. 처음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공격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급 스트랭귤레이션, 즉 보급 질식과 전선 주도권의 변화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이 봉쇄 효과는 전선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의 거리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 보급 척추를 자르는 4개의 가위는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고 있다. 4월에는 정유소 14곳이 공격받았다. 모스크바와 랴잔 정유소는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러시아는 휘발유 수출을 금지했지만 국내 시장도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모스크바, 스몰렌스크, 사라토프에서는 하루 휘발유 구매 한도가 10리터로 줄었다. 세계의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자기 국민에게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수확에 필요한 디젤을 구하지 못한다. 운송회사들은 노선을 취소하고 있다. 가격은 오르고 있다. 암시장 상인들은 공식 가격의 3배에서 4배에 팔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압박과 전선 사이의 연결을 보는 것이다. 4개의 가위가 자르는 보급 노선은 군수품만 운반하지 않는다. 같은 철도망은 민간 연료, 식량, 원자재도 운반한다. 군사 표적을 겨냥한 타격이 민간 경제로 번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파급 효과는 크렘린의 국내 정치 계산을 압박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이런 작전을 장거리 제재라고 표현한다.
군사력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란 뜻이다. 한쪽에서 푸틴은 전선의 장군들에게 가을까지 돈바스를 약속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국민들이 주요 대기줄에서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다. 이제 전쟁의 비용은 더 이상 전선에서만 측정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긴 뒤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도 잊지 말아달라.